부산 자갈치 시장 뒤편 골목길에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한민수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차갑게 굳은 장갑을 비비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첫 배달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치킨 주문이네. 민수는 보온백을 어깨에 메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3년 24세 그는 이미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와 여동생 민지의 대학 등록금을 책임져야 했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낡은 원룸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민수 씨 맞으시지요? 나이든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저는 장서연입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통화 가능할까요?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서울 성북동에 살고 있습니다. 대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 병환과 동생 학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구시길래, 걱정 마세요. 해코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와 계약 결혼을 해주시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리겠어요. 어머니 치료비, 동생 학비, 생활비까지 전부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랑이나 간섭은 없습니다. 방 한 칸만 내어드릴 뿐이에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왜 하필 저를, 이유는 만나 뵈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가 휴대폰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치료비 연체 안내, 수술 일정 조율 요청.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어머니의 얼굴은 약물 부작용으로 푸석푸석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의 마른 손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목이 민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수는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어요. 서울행 KTX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성북동이라는 곳도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습니다. 택시가 골목길을 올라가며 멈춘 곳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옥의 기와 지붕과 서양식 벽돌이 조화를 이룬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겨울볕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장서연이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히 올린 그녀는 생각보다 단아했어요. 눈빛은 예리했지만 따뜻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주실 것이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2층 복도 끝방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민수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었어요. 과도한 친밀함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이 집에 감춰진 무언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겨울 해가 저물어가는 성북동, 낯선 저택에서 민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방,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 그리고 걱정 없는 생활. 부산에서 온 소식도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민지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점점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황금 새장 속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왜 나를 선택했을까? 이 질문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필요한 대화 외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예의 바르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어젯밤에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시지.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대화였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관계. 민수는 가끔 이것이 진짜 결혼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집안일을 돕는 직원 이하연을 만났어요. 20살의 하연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민수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하연은 솔직했어요. 예의 바르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가? 별로 그런 건 아닌데. 거짓말. 맨날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하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도 덩달아 미소 지었습니다. 하연아,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어? 2년 정도요. 왜요? 별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수는 진짜 묻고 싶은 것을 참았어요. 2층 끝방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 씨,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르신도 나쁜 분 아니에요. 하연은 민수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르신이 하시는 일엔 다 이유가 있어요. 하연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발소리였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리듬으로 올라가는 소리.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어요.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뭔가 뒤적이는 소리. 종이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오래된 책 냄새 같기도 하고 편지지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2층 끝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 기침 같기도 하고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였어요. 그곳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관리를 담당하는 박 관리인이었어요. 저는 그냥 어르신 방이십니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박 관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 커졌어요. 서연이 매일 밤 그 방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이 거래가 과연 공정한 건지, 자신의 자존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돈을 받고 여기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대가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채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2층 끝방의 비밀을 밝혀내고 서연이 자신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성북동의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새로운 다짐과 함께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정원에서 서연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감나무 아래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서연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민수 씨, 궁금한 게 많으시죠?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밤마다 복도에서 서성거리시는 걸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서연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황동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드릴게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2층 끝방 열쇠예요. 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갑자기 숨기는 것도 지쳤어요. 그리고 민수 씨에겐 알 권리가 있어요. 민수는 열쇠를 받았지만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세요. 저는 산책을 다녀올게요. 서연은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열쇠를 손에 쥐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방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에 열쇠를 끼우자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것은 편지 덤이었어요. 모두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서연 옆에 서 있는 남자. 민수는 숨이 멎을 빼냈어요.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성우와 함께 1978년 봄. 한성우. 민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계약서 초안, 신탁 설계서, 그리고 보내지 못한 편지들. 편지 내용을 읽으며 민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의 마음을 알면서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부산으로 떠났어요. 서연의 청혼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했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돌아봤어요. 서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어르신, 부끄럽죠. 이 나이가 되도록 못 잊는다는 게.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우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의 일방적인 감정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썼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 방에 모든 걸 가둬두고 살았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 간직한 사진들, 그리고 죄책감까지. 서연은 책상에 앉았어요. 민수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엔 속죄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를 보니 성우 씨가 떠올랐어.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대체제였다는 것이 화가 났어요. 동시에 서연의 외로움도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럼 전 평생 아버지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저를 이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민수 씨 가족을 돕고 싶었던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명은 거래로 살렸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거래로 묶을 수 없어요. 민수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맴돌았어요. 어르신,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전 더 이상 아버지 대신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 치료는 계속되어야 해요. 물론이죠. 그리고 전 한민수로 살고 싶어요. 한성우의 아들이 아니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바꿔보겠어요. 소유가 아니라 책임으로. 서연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민수 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울게요. 조건 없이. 정말인가요? 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노을이 스며들었어요. 민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무거운 과거가 계속 그들을 올가맬까요? 민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숨겨진 진실은 없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정원의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비밀로 가득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2층 끝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편지들을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겨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반송된 편지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보존해요. 실수도 기록의 일부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더 차분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서연은 더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2층 끝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실 마이너스 기록과 용서라는 작은 명패가 문에 걸려 있었습니다. 편지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전시되었고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동선도 만들어졌어요. 해설 패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적인 상처를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하는 공간. 와, 정말 달라졌네요. 하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21살이 된 하연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연이 마련한 장학금 덕분이었어요. 하연아, 오후에 해설 일할 수 있겠어? 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이 집을 가장 잘 아는데. 민수는 하연을 격려했어요. 하연은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서연실 해설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근처 병원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신탁 사업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간병과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청년들을 도우려고 해요. 민수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상담도 지원하시는 거죠? 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들이니까요. 민수의 말에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출판사 직원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저택은 더 이상 닫혀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 곁에 앉았어요. 요즘 서연은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응,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서연은 민수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네, 열쇠를 내 방식으로 써줘서 고마워.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잠긴 문을 연 거야. 그것도 상처를 품는 게 아니라 나누는 방향으로.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혼자 견디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그래, 맞아. 저녁 무렵 정원에서 하연이 방문객들에게 해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지하면서도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곳은 한 사람의 개인적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뀐 공간입니다. 하연의 말을 들으며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장학생이 결정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온 20살 청년이었어요. 할머니를 간병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민수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창가에 서서 성북동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소식도 좋았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민지도 학업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형, 정말 대단한 일 하고 있구나. 민지가 전화로 말했을 때 민수는 뭉클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새싹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가 되었어요. 저택 어딘가에서 하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될까요? 민수는 기대감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연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그녀는 민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렀지만 서연 씨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간병하는 청년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하연까지. 민수는 서연의 영정 앞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소유의 열쇠를 책임의 열쇠로 바꿔주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좋은 일 계속해주세요. 서연 선생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온 소식은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민지도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을 때 민수는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수는 그제야 아버지에 대해 평온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부담스러운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이제 대학 2학년이 되었어요. 서연실 해설 일도 전문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 같이 영화나 볼까 했는데. 하연의 제안에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동료로서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동료를 넘어선 뭔가일 수도 있고. 하연은 솔직했어요. 민수도 최근 하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좋아요. 급할 건 없죠. 두 사람 모두 미소 지었어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관계였습니다.
겨울이 되어 서연실에서는 특별 기획전이 열렸어요. 제목은 잠긴 방의 언어였습니다. 개막식에서 민수가 인사말을 했어요. 금지의 문은 상처의 이름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보면 돌봄이 된다는 것이죠. 관람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전시회에는 서연의 편지들 뿐만 아니라 장학생들이 보내온 편지들도 함께 전시되었어요. 상처의 기록이 희망의 기록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연이 관람객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곳은 한 사람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어요. 정말 개인적인 상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돌봄이 일방적이지 않을 때 가능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에서요. 하연의 답변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정원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차 한 잔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 하연이 다가왔어요. 오늘 전시회 어땠어요? 좋았어. 서연 어르신도 기뻐하실 것 같아.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 맞죠? 응,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어 민수는 서연실에 불을 끌어갔어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며 민수는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방이 있다. 중요한 건 잠그는 법이 아니라 함께 여는 법이다. 서연이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나누는 법, 돌봄의 구조를 만드는 법,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였습니다. 창밖으로 성북동의 겨울밤이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택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곳을 찾을 사람들이 있을 거였어요. 거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공동체의 회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은 과시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돋을 거였어요. 그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